어머니, 빨리 죽어야 속 편하지 않아요? 병원비만 들고. 맞아, 맞아. 며느리가 한 말입니다. 근데요, 이 말을 누구한테 했는지 아세요? 제 40년 지기 친구한테 했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고 밥 나눠 먹고 서로 자식 결혼시킬 때 축의금 보태주던 그 친구요. 저는 영자네 집 앞 골목에 숨어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영자가 며느리한테 돈 봉투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자는 순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걱정 마. 여러분, 40년 우정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국밥을 끓였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40년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자금 대주고 4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저는 창고방에 쫓겨나서 찬밥에 김치만 먹었어요. 며느리는 손님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희 집 파출부 아주머니예요. 국밥집 냄새가 아직도 나서요.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비는커녕 요양원 팸플릿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기적이나 차고 계세요. 그런데요. 저는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그년들을 법정에 끌고 갔습니다. 제가 녹음기 하나로 뭘 잡아냈는지 40년 친구가 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는지 72살 할머니가 어떻게 이 미친 것들을 개박살 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 댁에도 복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72이 됐어요. 평생 국밥집을 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아들한테 버림받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거실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회사 동료라고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 쟁반에 담아들고 나갔습니다. 손님들 앞에 과일 쟁반을 내려놓는데 수진이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 파출부 아주머니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출부라니, 내가 이 집 주인인데 파출부라니요. 손님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손님들 앞에서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 수진이에게 따졌습니다. 수진아, 아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파출부야? 수진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나오면 창피하잖아요. 수진이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국밥집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을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고고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갔습니다. 남편이 재훈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32살부터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해서 재훈이 대학 보내고 결혼자금 1억 대주고 이 40억짜리 강남 아파트까지 장만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게 냄새난다는 말이었어요. 한 달 전 병원에서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비가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 손에 현금이 없다는 거였어요. 3년 전부터 수진이가 제 통장과 카드를 관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사기당하시면 어떡해요? 그때는 며느리가 챙겨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수진이는 저한테 한 달에 30만 원 용돈만 줬습니다. 제가 번 돈인데
제가 용돈을 받아야 했어요. 수술비를 부탁했습니다.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다 어디 썼어요? 그 많은 돈이 어디 갔냐고요? 저는 억울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언제 돈을 썼어? 내가 다 관리하잖아. 수진이가 손톱깎이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차피 늙은이가 수술해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아들 재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수진이가 엄마한테 너무한다. 제발 좀 말해라. 재훈이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 무심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예민한 거야. 저는 더 말하려고 했습니다. 재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재훈이가 끊었습니다. 나 바빠, 끊을게. 뚜뚜뚜. 끊긴 전화기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등록금 대느라 새벽 2시까지 국밥 끓이던 그 아들이에요. 결혼자금 마련하느라 허리 디스크와도 병원 못 가던 그때 그 아들이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방 옮기세요. 수진이가 가리킨 곳은 창고로 쓰던 3평짜리 골방이었어요. 짐 정리할 때가 필요해서요. 저는 버텼습니다. 내가 왜 거기로 가야 하는데? 수진이는 대답 대신 제 옷가지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에 담긴 옷들을 복도에 내던지며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것들 빨리 치워요. 저는 복도에 나뒹구는 제 옷들을 바라봤습니다. 다 낡고 헌 옷들이었어요. 평생 새 옷 한 벌 못 사입고 아들 키웠는데 그 옷들이 더러운 것이 됐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수진이와 재훈이는 거실에서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찬밥에 김치만 담긴 쟁반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이가 문틈으로 말했습니다. 냄새나니까 같이 못 먹겠어요. 손녀 하은이만 유일하게 제 편이었습니다. 하은이가 학교 갔다 와서 몰래 제 방에 들어왔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봉지 안에는 떡볶이랑 김밥이 들어 있었어요. 하은이가 용돈 털어서 산 거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진짜 이상해요. 뭔가 꾸미는 것 같아요.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사람 취급하는 건 하은이뿐이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양복 입은 남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재산을 왜 내가 확인해? 수진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늙은이가 뭘 알아요? 치매 온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거실에서 밀려났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제 방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찾는 것 같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가 서랍을 탁 닫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뭘 훔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물건을 뒤지는 며느리한테 할 말이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최영자에게 전화했어요. 영자야, 나 죽을 것 같아. 영자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순자야,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영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가 그래. 영자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야, 내가 도와줄게. 그 못된 며느리 내가 혼내줄 테니까 내일 당장 만나자.
저는 그 말에 한숨 돌렸습니다. 그래, 영자가 있잖아. 40년 친구 영자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장사하던 시장 근처 국밥집이었어요. 영자는 벌써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어요. 순자야, 여기야.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젯밤 전화로 다 말했는데도 막상 얼굴을 보니까 또 서러웠어요.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울지 마. 내가 다 들어줄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파출부라고 소개한 것, 창고방으로 쫓아낸 것, 찬밥만 먹게 한 것, 수술비를 안 내준다고 한 것. 영자는 듣다가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가 그럴 수 있어. 영자가 탁자를 탁 쳤습니다. 그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짐승.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어떡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영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법 좀 아는 사람이 있거든.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영자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순자야,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방법을 찾지. 저는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파트가 40억쯤 되고 보험이랑 예금 합치면 좀 있어. 영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통장 잔액이랑 보험 내역, 등기부등본 같은 거 있어? 그거 봐야 정확히 알지. 40년 친구잖아요.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고 밥 나눠 먹고 서로 자식 결혼시킬 때 축의금 보태주던 사이입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영자네 집에 가서 통장 사본이랑 보험 증권, 등기부등본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영자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순자야, 이것밖에 없어? 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사실 비상금이 있어. 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얼마나? 3천만 원 정도 장롱 서랍 깊숙이 숨겨뒀어. 저는 영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금반지도 3개 있어. 남편이 준 결혼반지랑 재혼이 돌 때 해준 거랑 내가 50년 일해서 처음 산 거.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잘 알아볼게. 저는 영자를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진이한테 맞설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은 영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갑자기 제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어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거실로 나가니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비상금 3천만 원 어디 숨겨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말을 이었어요. 금반지 3개도 있다면서요. 결혼반지랑 돌반지랑 하나 더. 정확한 액수, 정확한 개수. 영자한테만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모르는 척 했어요. 누가 그래, 그런 거 없어. 수진이가 콧웃음을 쳤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장롱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니네, 여기도 아니고.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수진이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장롱 맨 아래 서랍, 옷 밑에 숨겨둔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금반지 3개가 나왔어요. 수진이가 금반지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보관할게요. 어머니가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저는 수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그건 내 거야. 내놔. 수진이가 금반지를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고물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고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준 반지가 고물이래요. 재훈이가 태어나서 첫 돌 때 해준 반지가 고물이래요. 제가 50년 일해서 처음으로 내 돈 주고 산 반지가 고물이래요. 수진이는 금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영자한테만 말한 건데 수진이가 어떻게 알았지? 설마 영자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영자는 40년 친구야. 그럴 리가 없어. 며칠 뒤 수진이가 또 제 방에 왔습니다. 어머니, 도장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줘. 수진이가 코웃음을 치며 나갔어요. 찾으면 되죠 뭐. 그날 밤 도장을 다른 곳에 숨기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이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도장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달려갔어요. 수진아, 내 도장 어디 있어?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뭔 도장이요? 내 인감 도장 말이야. 서랍에 있던 거. 수진이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치매 아닌지 병원 가보세요. 저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명히 수진이가 가져간 건데 저한테 치매라고 하다니요. 아들 재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수진이가 도장 가져갔어. 제발 좀 말려라. 재훈이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엄마, 수진이 말 좀 들어. 다 엄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 되라고? 엄마 도장 가져가는 게 잘 되라는 거야? 재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나도 바빠. 나중에 얘기해. 또 끊었습니다. 내가 등록금 대느라 새벽 2시까지 국밥 끓이던 그 아들이에요. 내가 결혼자금 마련하느라 허리 디스크와도 병원 한 번 못 가던 그때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바쁘다며 전화를 끊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제 방 문 앞에 뭔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팸플릿 3개였어요. 요양원 팸플릿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방에 들어와 팸플릿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시설 좋대요. 저는 팸플릿을 집어들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집에서 기저귀 차고 계실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가 학교 갔다 와서 몰래 제 방에 들어왔어요. 하은이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저 아까 엄마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저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이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영자 할머니랑 전화하면서 할머니 재산 얘기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이랑 금반지 얘기도 했어요. 영자였습니다. 영자가 수진이한테 다 말한 거였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습니다.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은이를 돌려보내고 불을 껐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나? 아들도 안 되고 40년 친구도 안 되면 나는 이제 어떡하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하은이의 말이 일주일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영자 할머니랑 전화하면서 할머니 재산 얘기했어요. 3천만 원이랑 금반지 얘기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어요. 영자는 40년 친구입니다.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고 서로 밥 나눠 먹고 힘들 때마다 손잡아주던 사이예요.
그런 영자가 나를 팔아먹었다고?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영자에게 전화했어요. 영자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집에 좀 가도 되겠니? 좀 쉬고 싶어. 영자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래, 순자야, 와. 내일 오후 2시에 와. 저는 다음 날 낮 12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일찍이었어요. 영자네 집 근처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영자네 대문을 바라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영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영자 옆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내 며느리 수진이가 영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수진이가 영자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영자가 봉투를 받으며 활짝 웃었어요. 수진아, 순자는 원래 순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걱정 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40년 친구가 며느리한테 저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근데 영자 어머니, 그 양반 빨리 죽어야 속 편하지 않아요? 병원비만 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빨리 죽어야 속 편하다고요. 내가 빨리 죽어야 한다고요. 영자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 집이 40억이잖아. 수진아,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해. 영자가 웃었어요. 40년 친구가 웃으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수진이도 웃었어요. 친구라면서 그런 말을 태연하게 하시네. 역시 사람 잘 골랐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수진이가 골목 반대편으로 사라졌어요. 영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전봇대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젊을 때 같은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영자는 옷가게, 저는 국밥집이었습니다. 점심때면 서로 밥을 나눠 먹었어요. 남편이 죽고 혼자 재훈이 키울 때 영자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재훈이 결혼할 때 축의금도 넉넉히 보내줬습니다. 그 영자가 며느리한테 돈 받고 저를 팔아먹은 겁니다. 저는 골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빨리 죽어야 속 편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 앞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마침 잘 오셨네요. 수진이가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세요. 저는 서류를 봤어요. 아파트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이 집 재훈이한테 넘기는 거예요. 수진이가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빨리 찍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찍어. 수진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안 찍어. 이 집은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거야. 수진이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좋게 말할 때 찍으세요.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 죽어도 안 찍어.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늙은이가 언제까지 살겠다고 이래요. 수진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그냥 요양원 가서 기저귀나 차고 계세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쥐어짜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리니 주사줄이 팔에 꽂혀 있었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신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경련입니다. 의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위암이 이미 3기예요.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빨리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술비가 어디 있어요? 수진이가 안 내준다는데 누가 내요? 의사가 다른 환자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40년 친구도 나를 팔아먹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돌리니 옆 침대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으신 분이 그렇게 우시진 않아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침대 옆으로 왔어요. 저는 정미영이라고 해요. 주민센터에서 복지 일하고 있어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해서 뭐해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미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분들 돕는 일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파출부라고 소개한 것, 창고방으로 쫓아낸 것, 금반지를 빼앗은 것, 도장을 훔쳐간 것, 40년 친구가 돈 받고 제 재산 정보를 넘긴 것, 아들이 전화를 끊어버린 것, 다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끝까지 들어줬어요. 미영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미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 안 하면 뭐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영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무료 법률 상담소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미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거기 가시면 변호사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돈 안 받아요. 미영 씨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미영 씨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받을 수 있어요. 저는 미영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보였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이틀 뒤 저는 정미영 씨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주민센터 건물 3층에 무료 법률 상담소가 있었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 책상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한쪽 책상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박순자 씨 맞으시죠? 정미영 씨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현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악수를 했어요. 변호사라는 사람을 만나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조 변호사가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파출부라고 소개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창고방으로 쫓겨난 것, 찬밥만 먹은 것, 금반지를 빼앗긴 것, 도장이 없어진 것, 요양원 팸플릿을 던진 것, 40년 친구가 돈 받고 제 재산 정보를 넘긴 것, 골목에서 들은 그 말, 빨리 죽어야 속 편하다는 말까지 2시간 동안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조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조 변호사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저는 조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제 어머니도 평생 장사하셔서 집 한 채 마련하셨는데 형수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때 제가 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조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인감도장이 없어졌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분이 그 도장으로 서류를 만들면 사문서 위조입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사문서 위조가 뭐예요? 조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할머니 허락 없이 도장 찍어서 서류 만들면 범죄라는 뜻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친구분이 돈 받고 재산 정보를 넘겼다면 그것도 사기 공모가 됩니다. 조 변호사가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문제는 증거입니다. 저는 조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고소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골목에서 들은 대화, 그걸 증명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제가 들은 걸 어떻게 증명해요? 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하시면 됩니다. 저는 눈이 커졌어요. 녹음이요? 네,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하시면 증거가 됩니다. 조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친구분을 다시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녹음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조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녀분이 계시다고 하셨죠? 손녀분한테 배우세요. 집에 돌아오니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하은이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당연하죠. 뭔데요? 저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녹음하는 법 좀 알려줘. 하은이가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여기 이 버튼 누르면 녹음돼요. 하은이가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보이죠? 이거 누르면 녹음 시작이에요. 저는 몇 번 연습했어요. 버튼을 누르고 멈추고 다시 누르고.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말해줘요. 저는 하은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한테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엄마가 하는 짓 저도 다 알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은아, 엄마 일인데 내가 끼어들면.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하은이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제가 엄마 서재에서 이상한 서류 봤어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무슨 서류? 하은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어놨어요. 하은이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종이에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글씨를 읽었어요.
박순자 재산 현황 마이너스 아파트 40억, 보험 5천만 원, 비상금 3천만 원, 금반지 3개. 그 밑에 또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보 제공대가 마이너스 2천만 원, 1차 1천만 원 지급 완료, 2차 1천만 원 진명의 이전 후 지급. 각서였습니다. 영자가 수진이한테 제 재산 정보를 넘긴 대가로 2천만 원을 받기로 한 각서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우정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거 증거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은이가 웃었어요. 할머니, 이제 녹음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자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한 번만 더 만나자. 영자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래, 순자야, 내가 갈게. 내일 보자. 다음 날 동네 분식집에서 영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자리에 앉았어요.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많이 힘들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야, 수진이가 나 요양원 보내려고 해. 영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내가 수진이한테 잘 말해줄게. 저는 일부러 물었어요. 너도 내가 요양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영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가 널 요양원 보내려는 거 알아. 내가 막아줄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뻔뻔한 것. 골목에서 빨리 죽어야 속 편하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 막아준다고 하네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영자야, 수진이가 요즘 나한테 자꾸 진명에 넘기라고 해. 영자가 눈을 굴렸어요. 그래, 그거 안 되지, 안 돼. 영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순자야, 수진이가 나한테 돈 좀 더 준다고 했는데. 영자가 말을 멈췄어요. 아, 아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영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표정을 숨겼어요. 영자야,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너한테 무슨 돈을 줘? 영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헛소리했어.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자야, 나 갑자기 일이 생겼어. 먼저 갈게. 영자가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멈췄어요. 다 녹음됐습니다. 수진이가 나한테 돈 좀 더 준다고 했는데 이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다음 날 조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과 하은이가 찍은 서류 사진을 보여줬어요. 조 변호사가 다 듣고 다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공모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반격할 때입니다. 조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어요. 누굴 고소한다는 게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됐어요. 내가 40년 피땀 흘려 마련한 집입니다.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에요. 이걸 뺏기고 요양원 가서 죽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조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찰 조사가 있었어요. 형사가 수진이와 영자를 따로따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갔고 또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원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72년 살면서 법원이란 데는 처음 와봤습니다. 조 변호사가 제 옆에 섰어요.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수진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이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고소했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뻔뻔한 것. 저를 파출부라고 소개하고 창고방에 쫓아내고 찬밥만 먹이고 금반지 빼앗아 가고 그러고도 뭘 잘못했냐고 물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사건 내용을 읽었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공모, 재산 침탈 시도. 수진이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위해 재산을 관리해 드린 것뿐입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되어 요양원을 알아본 것이고 아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걱정이요? 기저귀나 차고 계시라고 한 게 걱정이에요? 조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조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영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수진이가 나한테 돈 좀 더 준다고 했거든.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순자는 원래 순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걱정 마.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조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공범 최영자가 작성한 각서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순자 재산 현황, 정보 제공대가 2천만 원. 재판장이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피고인, 이 각서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수진이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조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가져가 대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서류를 더 꺼냈어요. 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려던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서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수진이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재판장이 영자 쪽을 바라봤어요. 영자는 증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증인 최영자, 진술하십시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빚이 있어서 수진이의 제안에 넘어갔습니다. 영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영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40년 우정이 2천만 원이었던 사람이에요.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공범 최영자에게는 사기 공모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 박순자 씨의 재산은 원상복구됩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겼습니다. 72살 할머니가 이겼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재훈이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재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재훈이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한 거 다 알면서 수진이 말만 들었어요. 재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때려주세요. 엄마, 저 때려주세요. 저는 재훈이의 머리를 내려다봤어요. 재훈아. 재훈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네가 엄마한테 바빠서 전화 끊을 때 엄마는 죽고 싶었다. 재훈이가 다시 이마를 바닥에 찧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재훈이가 통곡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내가 새벽 2시까지 국밥 끓이면서 키운 아들이에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대학 보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졌어요.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새끼였습니다. 저는 재훈이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나라. 재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으면 됐다. 저는 재훈이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다시는 엄마 속 썩이지 마라.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때 하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가 영웅이에요. 저는 하은이를 안아줬어요. 하은아, 내 덕분이다. 내가 증거 찾아줘서 이긴 거야.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조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조 변호사의 손을 잡았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미영 씨도 법원까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미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건강 챙기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 수술 받아야 해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내가 해냈어요. 70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어요.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당할 건 당하더라고요. 참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싸워야 했습니다. 40억 강남 아파트는 온전히 제 명의로 지켜졌어요. 수진이가 빼앗아간 금반지도 압수 후 돌려받았습니다. 남편이 준 결혼 반지, 재훈이 돌 때 해준 반지, 내가 50년 일해서 처음 산 반지, 다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하은이와 재훈이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이었어요. 고깃집이었습니다. 재훈이가 고기를 구워서 제 앞에 놓았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하은이가 상추에 고기를 싸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할머니야. 저는 입을 벌렸어요. 고기가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맛있었어요. 창고방에서 찬밥에 김치만 먹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꿈만 같았습니다. 재훈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하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잘 모실게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는 못 속이는 거구나.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미뤄왔던 위암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입원 수속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재훈이가 옆에서 서류를 대신 작성해줬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병실에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얀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수술이구나. 다음 날 수술 전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내시경까지. 하루 종일 검사만 받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의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도 같이 들으시죠. 재훈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암이 예상보다 더 퍼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훈이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 못한다는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은 합니다.
하지만 고령이시고 암이 많이 진행되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겼어요. 40억 집도 지켰습니다. 이제 막 다시 시작하려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됐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은이 대학 졸업하는 것 봐야 해요. 재훈이한테 밥 한 번 더 해줘야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수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은이는 어떡하고 재훈이는 어떡해?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하은이와 재훈이가 일찍 왔습니다.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재훈이가 제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 힘내세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국밥집 40년 했는데 이까짓 수술에 안 죽어. 하은이가 울먹였어요. 할머니. 저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할머니 금방 나올 테니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수술 준비됐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수술실 앞에 도착했어요. 재훈이와 하은이가 따라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재훈이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꼭 돌아와요. 하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금방 볼 거야.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수술대에 누웠어요. 천장에 큰 등이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제 주무실 거예요. 눈 떠보면 다 끝나 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은아, 재훈아, 기다려라. 꼭 돌아갈게. 수술은 8시간이 넘게 진행됐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재훈이와 하은이가 기다렸어요. 8시간 내내 앉지도 못하고 서성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재훈이가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재훈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재훈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마취에서 깨어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재훈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재훈이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살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입술을 움직였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귀를 가까이 대었어요. 엄마, 뭐라고요? 물. 재훈이가 물을 적신 솜을 제 입술에 대줬습니다. 시원했어요. 하은이도 제 옆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드세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힘이 없었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살았구나. 나 살았어. 며칠간 회복실에서 지냈습니다. 조금씩 기력이 돌아왔어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수술 3일 후였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어요. 열이 40도가 넘게 올랐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합병증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재훈이가 의사를 붙잡았어요. 합병증이요? 수술 잘 됐다면서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령이시고 체력이 약해서 감염이 생겼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실려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삐, 삐, 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은이 졸업 못 보면 어떡해. 재훈이한테 미역국 한 번 더 끓여주고 싶었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열은 계속 4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하은이가 면회 시간마다 왔어요. 중환자실은 안에 들어올 수 없어서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눈만 깜빡였습니다. 재훈이는 매일 새벽에 병원에 왔어요. 출근 전에 들르고 퇴근 후에 또 왔습니다. 야근하면서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의사가 재훈이를 불렀습니다. 항생제가 잘 듣지 않습니다. 재훈이가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재훈이가 복도에서 무너지듯 울었어요.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재훈이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어요. 엄마, 제발 일어나세요. 재훈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이제 막 효도하려고 했는데 엄마 제발이요.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재훈아, 울지 마라. 엄마가 꼭 일어날게.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되뇌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하은이 졸업봐야 해. 재훈이한테 밥 해줘야 해. 아직 안 돼. 아직 죽으면 안 돼. 열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더니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간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8도예요. 많이 내려갔어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구나. 나 또 살았어. 그날 오후 열이 37도까지 떨어졌어요. 의사가 와서 진찰하더니 말했습니다.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재훈이와 하은이가 중환자실 밖에서 환호했어요. 이틀 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재훈이와 하은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울었습니다.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겼어요. 또 이겼어요. 재훈이가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내가 말했잖아. 국밥집 40년 한 사람이 이까짓 것에 안 죽는다고.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일반 병실로 옮긴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제 상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기적적인 회복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생존 의지가 대단합니다. 보통 분들은 이렇게 빨리 회복 못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국밥집 40년 한 사람이에요. 독하죠. 의사도 웃었어요. 그날 오후 정미영 씨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미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미영 씨, 와줘서 고마워요. 미영 씨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미영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암 환자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신청하시면 병원비 많이 줄어들어요. 미영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의료비 감면 제도, 정부 지원금,
건강보험 혜택까지. 저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미영 씨, 정말 고마워요. 미영 씨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미영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니가 용기 내신 거예요. 저는 옆에서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미영 씨 덕분에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며칠 후 조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조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수진 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5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5천만 원이요? 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가 받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조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끝까지 포기 안 하신 덕분입니다. 재훈이는 수진이와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처리된 날, 재훈이가 병실에 왔어요. 엄마, 이혼했어요. 재훈이의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하은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재훈이를 바라봤어요. 잘했다.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짐 싸서 나갔어요. 이제 그 집에 없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였는데 아들이 잘못 만난 거지. 병실에서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복도를 한 바퀴 도는 게 목표였습니다. 첫날은 10걸음도 못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은이가 매일 학교 끝나고 병원에 왔어요. 제 팔을 잡고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하은이가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할머니, 태어나면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요리할 줄 알아? 하은이가 씩 웃었어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계란말이 잘해요. 그래, 기대할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10걸음이 20걸음이 되고 20걸음이 50걸음이 됐어요. 일주일 후에는 복도를 한 바퀴 다 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누군가 서 있었어요. 영자였습니다. 영자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영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순자야. 저는 영자를 바라봤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고 밥 나눠 먹고 서로 힘들 때 손잡아주던 사이. 그 영자가 울면서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영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40년 우정이 2천만 원이었냐?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야, 내가 그때 빚이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빚이 있으면 친구를 팔아도 돼? 영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 속 편하다고 했지. 영자가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영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돌아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40년이 끝났습니다. 허무했어요.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친구를 돈에 팔아먹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입원 끝에 퇴원 날이 왔어요. 재훈이가 차를 가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짐을 들고 병원을 나섰어요. 한 달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 퇴원을 축하합니다. 하은이 글씨였습니다. 빨간색 매직으로 삐뚤빼뚤 쓴 글씨. 눈물이 났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엄마, 제가 밥 했어요. 밥상을 보니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미역국 옆에 계란말이, 김치, 나물이 놓여 있었어요. 어설펐지만 정성껏 만든 티가 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재훈이가 수저를 건넸습니다. 엄마, 맛없어도 이해해요. 처음 해본 거라. 저는 미역국을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짰어요. 미역도 너무 많이 넣었고 간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재훈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그렇게 맛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맛있어. 재훈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재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이제 해줄게요. 매일 퇴근하고 들를게요.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저는 재훈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키운 아들이에요. 한때는 원망도 했습니다. 전화 끊을 때는 죽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재훈아, 고맙다. 재훈이가 눈물을 훔쳤어요. 하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요. 저는 하은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우리 하은이 대단하네. 하은이가 씩 웃었습니다. 이제 할머니한테 용돈도 드릴 거예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드시게요.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하은이 고마워. 며칠 후 수진이에게 받은 위자료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밀린 병원비를 모두 정리했어요.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제 이름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한테도 안 맡깁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해요.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40억 강남 아파트.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집 내가 지켰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 빼서 이건 내 집이야.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72년을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아들 키웠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당할 건 당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그래도 포기 안 했습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처음으로 편안해졌습니다. 퇴원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정기검진 날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고 내시경하고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하루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듣는 날이 왔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완치 판정입니다, 할머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나 진짜 살았어. 집에 돌아와 재훈이와 하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완치 판정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하은이의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축하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은이가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은이를 불렀어요. 하은아, 이리 와봐. 하은이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번 학기 등록금이다. 하은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머니, 저 장학금 받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봉투를 하은이 손에 쥐어줬어요. 장학금은 내 용돈 해라. 등록금은 할머니가 낸다. 하은이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만나라. 하은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재훈이는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나왔어요. 재훈이가 장을 봐서 왔습니다. 둘이 같이 저녁을 만들었어요. 재훈이가 야채를 썰고 저는 국을 끓였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못했던 얘기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새벽에 나가면 무서웠어요. 재훈이가 국을 먹으며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항상 아침에 밥 차려놓고 가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울었어요. 저는 재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울긴 왜 울어? 엄마 보고 싶어서요. 재훈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어느 날 정미영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네, 미영 씨 덕분에 잘 지내요. 미영 씨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주민센터에서 노인 권익보호 강연을 하는데 어머니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어머니 이야기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게요. 강연 날이 왔습니다. 주민센터 강당에 어르신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3이에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당하고 40년 친구한테 배신당했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저는 참지 않았어요. 싸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파출부라고 불린 것, 창고방에 쫓겨난 것, 금반지 빼앗긴 것, 친구가 돈 받고 재산 정보를 넘긴 것, 아들이 전화 끊은 것, 그리고 법정에서 이긴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며느리가 통장 다 가져갔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는 아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해요. 저는 그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자식한테도 친구한테도 당하면 싸워야 합니다.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거예요. 뺏기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받을 곳이 있어요. 저는 정미영 씨를 가리켰습니다. 저 복지사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무료 법률 상담소도 있고요.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왔어요. 덕분에 용기 얻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싸워볼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강남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집, 내가 40년 뼈 빠지게 일해서 산 거다. 바람이 불었어요. 내가 지킨 거야. 아무도 못 빼서. 집에 도착하니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은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그래, 뭐해? 할머니 좋아하는 된장찌개요. 재훈이도 퇴근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함께 밥상 앞에 앉았어요. 재훈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맛있다. 엄마 국밥집 국물 맛이야. 저는 코끝이 찡했어요. 하은이가 끓인 건데. 재훈이가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 요리 실력 늘었네. 하은이가 씩 웃었어요.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밥을 다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훈이가 왼쪽에, 하은이가 오른쪽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은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할머니, 나중에 저 결혼하면 할머니가 줄에 서주세요. 저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100살까지 살아서 내 아기도 볼 거야. 하은이가 웃었어요. 재훈이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지켜낸 행복이야. 눈물이 났어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속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포기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우트로.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어요? 저 박순자는 평생 남 좋은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당할 건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참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건데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도 힘드시면 참지 마세요. 도움받을 곳이 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